70살 나는 손주뻘 되는 사내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세상은 추문이라 하겠지요. 평생을 학자로 살아온 늙은 여자의 주책이라고 타락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뜨겁게 뛰었고 멈춰버린 줄 알았던 내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것, 그 끔찍하고도 황홀한 진실을 저는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전 나의 세상은 색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는 늘 같은 궤도를 맴돌았고 감정은 마모되어 아무런 무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값비싼 마호가니 식탁의 양끝에 남편과 나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증권 시황뿐이었지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나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어느 주식이 올랐는지,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자신의 혈압약은 잊지 않았는지, 한때는 나도 그 대화에 끼어들려 애썼습니다. 내가 읽는 책에 대해, 가르치는 제자들에 대해, 세상의 지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런 것들은 돈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대답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오래되고 익숙한 가구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누구의 시선도 머물지 않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식되지 않는 존재. 남편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너머의 벽지를 보았습니다.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대답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텅 빈 서재로 돌아와 먼지 쌓인 거울 앞에 설 때면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고 입가는 무감각하게 굳어 있었지요. 젊은 시절 내게도 욕망이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뜨겁게 안기고 싶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수줍게 피어났던 꽃 같은 시절이 분명 나에게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무관심은 내 지성뿐만 아니라 내 안의 여자마저 서서히 죽여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만지지 않았고 잠자리는 그저 각자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나는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거인 자식들의 어미 그뿐이었지요. 여성성이란 누군가의 시선과 손길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햇볕도 물도 없이 수십 년을 방치된 꽃은 말라 비틀어져 어떤 향기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나는 여자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소멸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사막처럼 메말라가던 그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종로의 낡은 헌책방 골목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곳만이 유일하게 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박힌 낡은 책 한 권을 무심히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설고 젊은 목소리 하나가 내 귓가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혹시 이수연 교수님 아니십니까? 고개를 들자 햇살을 등지고 선 청년 하나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나에게 그는 제 이름은 강지훈이며 교수님의 책을 읽고 학자의 꿈을 키웠노라고 수줍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일이었는데 그는 이내 내 책의 한 구절을 정확히 읊으며 그 논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돈, 건강, 부동산. 그런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지성과 뜨거운 열정이 담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만이었는지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이 단순한 존경심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 속에는 지성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이수연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가질 법한 그런 종류의 빛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지식을 보는 동시에 나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내 목소리의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조차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눈을 그는 똑바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나는 이른의 노교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잊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낯선 자각의 해묵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뺨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웠고 위험했으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지훈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은 평소와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회색빛 도시의 풍경마저도 어딘가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냉기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는 남편의 무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왔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저녁 식탁에 올라올 반찬과 내일 아침까지 세탁되어야 할 자신의 와이셔츠뿐이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저 익숙한 슬픔에 잠겨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무심함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 아래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사막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강지훈이라는 젊은 청년이 건넨 시원한 물 한 잔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처절하게 목말라 왔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바싹 말라 갈라지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가두었던 이 거대한 무관심의 성벽, 늘 순응하고 체념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말라 죽을 수는 없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나의 평온한 일상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던 단단한 체념의 껍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작고도 절박한 첫 번째 반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 씨와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연구와 지필이라는 명목 아래 볕이 잘 드는 도서관 창가나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도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칸트와 푸코를 넘나들었고 잊혔던 지적 유희는 내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단지 학문적인 교류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율에 맞춰 추는 한 편의 왈츠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시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허공에 손을 저으면 그의 눈은 내 손가락의 움직임을 좇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어 말할 때면 나는 그의 진지한 인매와 떨리는 속눈썹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좁은 책장 사이를 지나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스치면 온몸의 신경이 그에게로 쏠리는 듯 아찔했습니다. 함께 논문집을 들여다보다가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지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시작되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0평생을 곧게만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험함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잿빛 세상에 처음으로 붉은색 물감이 번지는 듯한 그 아찔한 흥분. 나는 기꺼이 그 위험한 춤의 다음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으니까요. 변화는 내면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수십 년간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샀던 화사한 색의 스카프, 첫 강단에 서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입었던 단정한 실루엣의 원피스, 빛바랜 추억과 함께 잠들어 있던 옷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먼지를 털어내고 그 옷들을 다시 입었습니다. 칙칙한 무채색 대신 생기 있는 색들이 내 몸을 감쌌습니다. 화장대 서랍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립스틱을 꺼내 메마른 입술에 얇게 펴 발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처음 선물했던 작은 향수병을 열어 손목에 살짝 뿌렸습니다. 향기는 기억을 불러왔고 그 기억은 낯선 설렘을 동반했습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낯선 노파가 없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표정하게 닫혀있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공허하던 눈동자에는 반짝이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남자의 시선이 한 여자를 어떻게 다시 피어나게 하는지를.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학자이자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었기에 나 또한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나, 이수연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나는 그렇게 그의 눈 속에서 다시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를 되찾는 나를 위한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지훈 씨의 박사 학위 논문 심사가 있던 날이 왔습니다. 나는 초대받은 지도 교수 자격으로 강당의 조금은 어두운 객석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 하얀 조명 아래 선 그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나는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마음과 한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이 뒤섞인 채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그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의 마지막 사회자가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부모님과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정중한 감사를 표하던 그의 시선이 문득 객석의 나를 향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눈은 오직 나만을 정확히 찾아내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학문적 여정에 가장 큰 영감을 주신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등대가 되어 주셨고 제 생각의 깊이가 얕아질 때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낡은 지식을 새롭게 하고 저의 잠자던 열정을 깨워주신 분, 이수연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쏟아졌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뜨거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연모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인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에게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완전한 인정. 한 사람의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그 눈부신 순간. 그것은 논문 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낭만적인 나를 위한 공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전부를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쏟아지는 축하 인사들 속에서 지훈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께 드릴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그의 이끌매 나는 홀린 듯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학교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올라 맨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작은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공간은 온통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책상과 작은 침대, 그리고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책장. 그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책장 구석의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벨벳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교수님께 받은 지적 영감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그가 내 손에 건넨 것은 묵직한 감촉의 낡은 만년필 한 자루였습니다. 짙은 밤색 몸체에 섬세한 은색 장식이 새겨진 한눈에 보아도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년필을 받아든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감촉,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무게감. 이걸 어디서 구했나요?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인사동에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십 년간 가게의 주인을 찾지 못했던 물건이라고. 얼마 전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만년필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도 이걸 꼭 교수님께 드려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내 곁을 떠났던 나의 첫사랑. 그가 내게 청혼하며 주려다 잃어버렸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내 첫사랑의 증표가 그의 손을 통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다니. 이것은 신의 장난인가 아니면 운명의 계시인가.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우리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상이 혹은 신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 단단하게 서 있던 70년 세월의 이성과 도덕의 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을 든 내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나를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스승을 향한 존경이나 연모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깊은 슬픔과 고독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싸 안는 한 남자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쥔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는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교수님?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괜찮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책감과 도덕률, 나를 얽매던 시간의 굴레를 넘어 나는 온전한 나로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나약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50년간 멈춰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죽어있던 내 영혼을 되살려준 이 남자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나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책으로 가득한 그의 작은 방에서 나는 수십 년 만에 한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욕정이나 쾌락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감각의 재탄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른 등과 어깨를 어루만질 때 나는 내가 여전히 촉각을 가진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을 때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의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완전한 충실함이었습니다. 내가 이수연이라는 내가 70의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이며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나는 그날 밤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나의 몸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꿈 같은 밤이 지나고 현실은 어김없이 아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폭풍은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지훈 씨의 도움으로 열었던 작은 블로그. 그곳에 올린 낡은 글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내 글이 아니라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성이 어째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분명 남편이 아내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와 같은 날카로운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사업 파트너 중 하나가 그 블로그 링크를 사모님 글 솜씨가 대단하시다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신문을 내던지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내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작정했어? 그의 분노는 내 지성이나 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글을 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분노는 오로지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외부의 시선, 그것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깟 글 나부랭이가 밥을 먹여줘, 돈을 벌어다 줘, 당장 그 쓸데없는 짓 집어치우지 못해. 그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을 테지만 나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하찮고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보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훈 씨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의 눈빛 속에는 예전의 순수한 열정 대신 무겁고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애정과 더불어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내게 천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와 같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관계가 이제는 나를 가두는 또 다른 종류의 새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더니 이제는 그의 기대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아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지 지훈 씨의 여자라는 새로운 역할로 갈아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 어린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또다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또다시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내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장 그깟 블로그인지 뭔지 때려치우고 조용히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고 내 생애 가장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내 70평생의 체념과 인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당신의 체면을 위해, 당신의 세상을 위해 나를 죽이며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원하는 아내로 살아주지 않을 겁니다. 글을 계속 쓸 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평온함 앞에서 그의 거대했던 분노는 풍선처럼 바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자신의 세상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다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쪽 세상이 다른 쪽 세상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하는 조용한 혁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행동으로 나의 선언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창고로 쓰이던 작은 방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자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을 드러내고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의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내 인생이 담긴 책들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한 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침실을 공유하는 아내가 아니라 이 집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라는 선언.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각자의 영토를 구분 지은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훈 씨를 향한 나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의 기대를 따라 그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이용해 나 자신을 되찾았지만 다시는 그 관계에 나를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나를 깨운 고마운 불씨였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야 했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나의 작은 방, 그곳은 남편에게서 도망친 피난처도 지훈 씨를 몰래 만나기 위한 밀실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온전히 나 이수연이라는 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여자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공간, 이 고독하고도 완전한 왕국의 주인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 얻은 나의 작은 왕국, 이 방의 창가에 앉아 펜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훈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어떤 끝을 맺을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요. 아마 당신은 지금 저를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도덕한 여자라고, 나이 값을 못하는 노인이라고 비난하고 있겠지요. 좋습니다. 저는 그 모든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50년 동안 물 한 모금 없는 메마른 사막을 혼자 걸어왔다면,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당신 앞에 나타나 생명수와도 같은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넨다면, 과연 당신은 그 물 한 잔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판결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를 이곳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꺼이 듣겠습니다.